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학기 온라인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1학기 때와는 저희 수행평가 진행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어서 2학기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글쓰기 20점짜리 글쓰기 하나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학기 수행평가는 전체 도덕 점수를 100점으로 하자면 현재 50점이 수행평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현재 이 수행평가 계획 자체도 향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수행평가 실시 기준을 저희 도덕교과서 앞부분 차례라든지 이런 빈칸에 적어두시면 2학기 수행평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학기 수행평가 50점 전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빛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수행, 괄호,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찰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찰 기록. 관찰 기록은 전체가 30점이고요. 30점 중에서 이제 20점을 차지하는 게 포트폴리오 검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트와 활동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와 활동지. 노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칠판에 판서하면서 수업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은 도덕 전용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꼼꼼히 다 받아 적으셨다가 2학기 말 한 번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실제 출석하셨을 때 수업 과정 중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지를 나누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노트와 함께 여기 포트폴리오 점수 20점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태도 점수가 10점입니다. 태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학교에 나와서 출석 수업 들으실 때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잘 참여를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제가 평가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10점 만점을 다 부여한 다음에 수업에 성실히 참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되는 행동해서 선생님이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점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점되지 않는 학생은 태도 점수 10점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갈 수 있겠죠. 열심히 수업을 들으셔서 태도 점수 10점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 또 다른 수행평가가 뉴스 발표 20점짜리 수행평가거든요. 원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출석 수업하는 시기 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와서 관심 있는 주제, 그런 뉴스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신의 평가까지 더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행평가가 변동된다면 뉴스 발표 이 부분은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글쓰기 보고서 20점짜리로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뉴스 발표 이 부분은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관찰 기록 30점짜리는 특별한 변동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전체 50점에 관찰 기록 30점. 관찰 기록은 포트폴리오 20점과 태도 10점으로 나누어진다. 포트폴리오는 노트 필기와 활동지를 포함한다. 뉴스 발표 20점짜리 수행평가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생략되거나 아니면 글쓰기 수행평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생략되는 경우는 제가 다음 향후 수업 진행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건 지우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이 포트폴리오 노트 검사에 그대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트를 준비하셔서 전체적으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1학기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별로 지금 여러분들 현재 진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 각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통일하기 위해 1학기 기말고사 쳤던 범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EBS 온라인 강의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들은 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진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1학기 기말고사 이후 부분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로 보자면 여러분들 68, 69페이지 이렇게 걸쳐서 시작하는 부분이죠. 한번 그 대단원 제목을 써보도록 할게요. 로마자 2단원입니다. 로마자 2단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조명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 이걸 잘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로마자 2단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1학기 때 배웠던 로마자 1단원은 타인과의 관계였죠. 저희 도덕 과목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간관계들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구조로 단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서 더 확장된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루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회 공동체 첫 번째로서 국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중단원 제목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1.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가장 우리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루게 될 소단원 01단원이죠. 71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01소단원 제목은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 교과서에 있는 부분 선생님이랑 함께 읽고 난 다음에 필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일까? 71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학생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학생이 나는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안전이라는 필요성에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학생 안전도 중요하지만 나는 국가가 더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어. 안전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복지라고 하는 것. 복지를 우리가 6글자로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의 여건들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지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실시하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성으로서 여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부분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본문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되고 주권을 지닌 집단을 의미한다. 지금 읽은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 삶의 터전인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삶에는 국가가 꼭 필요하다. 지금 읽은 부분이 짧은 부분이긴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국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가의 필요성 이 부분 필기를 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국가의 필요성에서 첫 번째는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양괄호 1번 국가의 의미.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2학년이시죠?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도덕시간 혹은 사회시간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다면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하면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국민.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 속의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잘 대답하셨습니다. 영토라고 부르게 되겠죠. 영토. 여기서 영토는 땅이라고 말하니까 단순히 땅만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삼면이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인데요. 바다를 한자어로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영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영토 속에 포함이 되고요. 영토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굉장히 잘 대답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영토와 영해 윗부분의 공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이죠. 영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토라고 말하면 영해와 영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의 개별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 권력이라는 게 있죠. 주인으로서의 권력,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71페이지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면 주권,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대내적, 국가 속에서 보자면 가장 큰 힘이라는 거고요. 대외적, 국제 관계 속에서 보자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력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국민, 영토, 주권까지 다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의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일정한 영토와 그 다음 그곳에 사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주권을 지닌 집단이다. 이게 국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국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거든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국가의 그 영토 속에도 속해 있지 않은 망망대해 속의 무인도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죠. 무인도가 아니라면 아예 바다에 얕은 곳에 있는 바위에 콘크리트 같은 걸 많이 부어서 아예 구조물 같은 걸 세운 지역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어요. 실제로 거기에 철제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하고 자기 가족, 가까운 친척들 데리고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깃발을 하나 꽂고 자기 이름을 걸어서 선생님 이름이 정결이니까 정결공화국 이렇게 선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헬리콥터 같은 걸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다른 국가 같은 데서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바다 위에 있는 구조물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토는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발 디디고 서 있는 철골 구조물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까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끼리 구성원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국가의 구성 요소 가운데 무엇 하나가 빠져있죠? 그렇습니다. 주권. 대외적으로 국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철골 구조물, 바다 위 철골 구조물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까지 우리가 주권을 부여하진 않으니까 그런 경우를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국가의 필요성 양보하고 2번입니다. 71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 읽을 때 남학생, 여학생이 이제 이야기해 주었던 문장 둘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방의 의무, 군대에서 열심히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지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합쳐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1페이지 내용을 칠판 필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수행평가 노트 검사에 들어간다고 했죠.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잠시 멈춤 기능이 가능합니다.
아직 필기를 안 한 친구들은 지금 잠시 멈춤하시고 이 내용 필기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자, 필기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필요성에서 국가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2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치시고 72페이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가의 유형에 관한 견해다. 자, 어떤 견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국가의 유형에 관한 견해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희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크게는 두 가지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삶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극적 국가관이 제시되었고, 소극적 국가관 중요한 표현입니다. 밑줄을 치시고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관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적극적 국가관 중요한 표현이니까 밑줄을 치셔야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구분이 된다는 거 지금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대 사회에서는 소극적 국가관, 현대 사회에서는 적극적 국가관, 소극적, 적극적 합치면 극적, 극적 이렇게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시대적 구분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을 겁니다.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두 개 있잖아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국가관, 국가가 국토 방위나 치안 유지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치안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교과서 왼쪽 옆에 날개 부분에 보면 치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경찰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치안 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과서 다음 내용. 국가가 경제 활동이나 개인의 생활에 개입을 최소화하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국가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적극적 국가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이 부분을 필기를 하면서 복습하는 구조로 한번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적극적 국가관 함께 읽어볼게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지금 소극적, 적극적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가능하면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최소한의 소극적 역할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는 소극적 국가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적극적 국가관이 되는 것이죠. 뒷부분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의료나 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적극적 국가관에서 핵심 키워드가 복지가 됩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를 강조하는 적극적 국가관의 입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72페이지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유형에 관한 여러 견해의 공통점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점이다. 소극적 국가 간, 적극적 국가 간 구분되긴 하지만 공통되는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한다. 국가 유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하던 바람직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야 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지금 읽었던 72페이지 내용 판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